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의 그 아파트 시장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프로에서 최고의 낙관적 시나리오, 자, 그렇게 두 가지를 제가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은 자, 최악의 비관적으로 갈 수도 있고 최고의 낙관적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자, 시장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을 수 있으나 제가 이제 어느 쪽이 높다고 말씀을 안 드릴 것이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시장은 지금 변동성도 높고 악재도 많고 우리가 눈으로 봐도 실업자들도 많고 경기 침체도 극심하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자,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놓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제작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동산 시장, 특히나 아파트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경제 상황이죠. 그 경제 상황을 또 보여주는 어떤 바로미터 주식 시장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 1450일에서 1920, 자, 그렇게까지 이제 반등을 했고, 급반등을 했죠. V자 반등을 한 겁니다. 자, 지수는 크게 반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식시장, 저도 이제 지금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을 사 모으고 있으니까, 제가 주식시장을 보니까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도 주식이 급반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시중에 유동성 머니는 많으니까 그 유동성 머니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어떤 V자 반등을 한 거죠. 경제 상황이 안 좋더라도. 자, 그리고 주식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셧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 지금 2,600만 정도의 실업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한 15% 정도, 우리가 미국의 대공황, 실업률이 한 22%라고 하니까 이제 7%의 갭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대공황에 가까운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또 급반등을 했다. 자, 그건 뭐냐면 머니 프린팅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그냥 돈을 풀어대고 하이리드 채권이라고 하나요? 어떤 부실 채권까지 다 또 사들이고. 자,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 급반등을 하였지만 자, 문제는 상단이 막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이 1400에서 1900에 왔는데 1900에서 2000을 갈 수 있겠냐 이거죠. 2000이면 우리가 평상시 이런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없을 때도 2000에서 한 2200, 그 사이였는데, 자, 그러면 그 정상적인 상황이 오는데, 자,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는 거죠. 아무리 그 돈을 풀어대도 너무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어떤 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그렇게 주식이 상식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은 거의 90%까지 회복했다고 하니까 그 나스닥도 사실상은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많죠. 미국의 경제 상황은 대공황인데 나스닥 지수가 폭락 전에 90%까지 회복됐다. 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상단에 막혔다는 거죠. 이제 상단.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이제 실적이 더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예전과 같이 어떤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가능하다. 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주식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자, 이제 주식 시장은 급반등을 했지만 상단에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길게 또 갈 것이라는 거죠. 기간 조정으로 이제 파도 타기 하면서 어떤 박스권에서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박스권이 문제는 그 폭이, 자, 그 박스권이라고 해도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지 실제 실물의 경기는 분명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량 실업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경우도. 자, 그래서 정부에서 50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코리안 뉴딜 정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정책이 나왔겠냐 이거죠. 자, 그만큼 우리 실물 경기는 안 좋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 폭락이 과대하면 그동안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은행에 있던 돈들이 다 나와서 모여가지고 급반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이 2020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거의 쉬지 않고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고점에서 이러한 그 경제 위기를 만났으니까 그 조정의 구간은 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때 조정의 기간과 가격의 폭은 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악재를 만났다는 거죠. 이게 뭐 중간에서 만났다거나 올라가는 상승의 중간에서 만났다거나 바닥에서 만났다면 조정의 기간과 폭은 짧을 수 있지만 고점에서 금융위기와 IMF 같은 두 가지 위기가 그 복합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냉정하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단순히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위기라기보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그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부실 기업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설비가 과다되고 어떤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트리거가 됐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의 모든 그 부실한 점들, 미국의 모든 기업들의 부실한 점들, 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일가스를 생산하는 그 업체들이 그런 그 부실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러한 휴증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산을 하고 있고, 또 금융 지원을 하고 있고,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 실물 경기가 회복이 안 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도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비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실물 경기의 회복이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도 없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무슨 얘기가 중요한 거냐? 최근에 이제 상승장에서, 아파트 시장의 상승장에서 부동산의 이론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죠. 이론과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접근했죠.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는데, 자, 그것의 핵심 포인트는 그 지역의 공급량이었습니다. 즉, 그 지역의 공급량이 모자르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급량이 모자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트리거가 돼서 매매 가격을 올려놓을 것이다. 자, 그러한 그 이론, 그런 게 어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핵심 이론이었죠. 문제는 지금도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반등이 빠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동산 그런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그 투기성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정부에서 개인법인, 그 다음에 가족법인, 자, 그것을 이용해서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단타 매매, 비조정 지역에 가서 그 단타 매매를 일삼는 법인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한 법인들, 자, 그리고 그런 단기 매매성, 지방에서 그 갭투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지방에서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잘못 걸리면 그 투자가 잘못돼서 대출을 받아서 거의 다 뭐 무피 투자를 하거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다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경기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지금은 IMF보다 더 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IMF는 수출이 됐습니다. 수출이. 그래서 서울은 IMF를 심하게 겪었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같이 어떤 그 수출이 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울산 같은 지역은 또 자동차 수출하거나 정유를 정제한 거를 수출하거나, 자, 그런 데는 그 IMF의 어떤 고통이 없었던 도시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그때는 올라갔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거나, 자, 그런 데는 수출이 잘 됐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자동차도 수출이 안 되고 반도체도 수출이 안 되고, 자, 수출길이 막혔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지금도 아직도 투자를 했다. 자, 그러면 지방 도시도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서울도 죽을 수 있고 지방도 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막 지방에다 또 씨를 뿌리겠다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뭐 블로그에다 또 올리더라고요. 내가 가서 계약을 했다. 또는 뭐 지방에 뭐 수강생들 데리고 가서 아직 뭐 그냥 물건을 샀다. 뭐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유튜브와 블로그를 그 스타 강사들 뭐 유명 강사들 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법적인 그런 어떤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 다 거래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저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특히 아파트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무엇을 사야 된다.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뭐 아파트 시장이 어떤 이론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을 과연 그 유튜브와 블로그에 그거 다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걸 써서 그 모든 정보를 그 일반인들에게 다 알려져서 일반인들이 다 따라하고, 자,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둘째로 하고, 자, 모든 사람들이 그 이론을 따라하면 그 이론이 맞든 틀리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떤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 투자자가 어느 지역이 좋다더라 하고 어느 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뭐 당연히 아파트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의 모든 사람이 봐서 투자처로 생각하고, 요즘 뭐 초저금 시대니까 그 아파트를 얼마나 투자하려는 그런 욕망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는 뭐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폭등의 과정이 지난 이번 상승 사이클의 어떤 폭등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게 어떤 SNS의 발달로 인해서 유튜브보다는 블로거의 글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블로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동산 강사였다는 거죠. 자, 그런 강사들이 그렇게 블로그에 올리고, 그리고 수강생들을 다 따라서 가고, 그렇게 해서 전국의 지방이 투기판이 돼버렸다는 거죠. 지난 시장을 복기를 해보면. 자, 그런데 그 강사들이 뭐 어디가 좋고 수강생들 데리고 가서 뭐 하고, 자, 그거는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이전에 예전에도 그런 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기성으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분양도 안 되는 아파트 또 가서 또 끌고 가서 수강생들 끌고 가서 그것도 팔아 처먹는 사람들도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SNS의 환경, 인터넷 플랫폼이 발달되는 어떤 그런 정보가 대칭되는 시대에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유포를 하면서 그게 너무 빠르게 확산됐다는 게 문제였죠. 자, 그래서 그 PD 수첩에서 두들겨 맞고 본의 아니게 억울하신 분도 있겠지만, 딱 그리고 또 정부가 어떤 그 처벌이 가능한 어떤 그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뭐 처벌을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분명히 폐해가 있으니까.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부동산을 강의를 하시고 그런 투자처를 소개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걸 오픈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블로그에 오픈하고 그걸 자꾸 떠들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강의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강의장에서만 그런 수강생을 놓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자꾸 확산시키는 거죠. 확산. 그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그 강사들 막 자기가 계약했다고 오픈을 하더라고요. 자,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보러 와서 너도 와서 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샀으니까.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매물이 나와 있는 거. 자, 그럼 매물이 나와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 저 지역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인터넷 정보를 듣고 가서 다 사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선진입한 그 전문 투자자의 매물은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그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다단계 구조를 가지면서 또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면서 지방의 아파트들이 폭등을 했고 거기에서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 규제를 해보겠다 해서 지금 국토부에 전문조사하는 어떤 그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가 들어갈 것 같다. 조심들 하시라는 겁니다. 조심들. 자, 어쨌든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한번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그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죠. 매수를 강하게 난 하겠다. 자, 그게 지금 68이라고 합니다. 자, 68이라는 얘기는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버린 거죠. 매수자가 별로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100 이상이 돼야 살 사람이 있는데, 자, 그만큼 이제 시장에 매물은 쌓여가고 있고 매수자는 없어지고 있다. 자, 서울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강남구가 최근에 빠진 게 이제 0.11%, 이거 0.11%는 많이 빠진 겁니다. 자, 송파구도 0.05%, 서초구도 0.05%. 자, 계속 강남구도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뭐 신문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남의 급매물들 5억씩, 4억씩. 자, 그런 매물들이 이제 소화는 되고 있는데 조금씩 그게 더 많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강남의 그 하락세가 이제 강남보다 조금 떨어지는 양천구, 뭐 목동이죠. 그리고 강동구. 자, 이런 데가 이제
강남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인기 지역 아닙니까? 영등포구 다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0.07, 자, 5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의 원인이 뭐냐? 자, 당연히 이제 규제 정책. 자, 정부의 규제 정책과 보유세, 양펀치를 맞고 강남의 매물이 급증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있고 강남이 폭락 중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결정타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였다는 거죠. 뭐 경제가 위기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은 조정폭이 더 커지고 있다. 자, 그 조정폭이 가장 큰 데는 강남이다. 자, 그 강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이 투자로도 엄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갭 투자로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보유세가 두 채 이상 가지면 뭐 제가 보기에는 한 20억, 30억 정도 되면 거의 5천만 원, 내년 되면 7천만 원입니다. 자, 가격은 안 오르는데 내 계좌에서 세금으로 7천만 원을 내야 된다. 못 내는 거죠. 언제, 그리고 이번에 여당이 승리를 함으로써, 압승을 함으로써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기약이 없는 겁니다.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이 강화돼가지고 어떤 사업성도 떨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들이 쏟아지면 대한민국의 어떤 아파트 시장의 피라미드 구조를 볼 때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강남이다. 자, 그 강남이 조정을 받으면 그 밑에 서울 아파트 조정받고, 경기도 수도권 아파트 조정받고,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 조정받고, 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큰 흐름이 있는데 또 지방시장은 저기는 갈 거야. 저기나 저평가됐어. 자, 그러고 또 열심히 지금 살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법인 계좌를 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법인은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법인으로 지금 집 사신 분들은 지금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수조사. 니네 법인이 제대로 된 법인이냐. 집을 사고 팔 법인이 아닌데 왜 집을 사고 파느냐. 조사 들어가면 그거 대출금 회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은행에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방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되는 시기인데 자꾸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지금 지키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키는 게. 지금 나의 일자리도 어떻게 날아갈지도 모르고 월 수입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경제의 절박한 상황인데 왜 투기를 지금 하러 다니시냐고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있는 재산을 지켜도 지킬 동 말동한데 왜 지금 더 벌겠다고 가시냐 이거죠. 이거 요즘 그 젊은 분들이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험이 미천해서 그런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여러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이죠. 뭐 1.2%인가 마이너스 성장인데, 여러분 2분기는 몇 프로 올 것 같습니까? 2분기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은 게 3월달이니까 3, 4, 5, 뭐 그러면 4, 5, 6, 1분기가 3월달까지니까 4, 5, 6 최소한 한 3, 4%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3, 4%면 마이너스 3, 4%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다 날라갔습니까? 자, 그런 그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세계 공장이 멈췄다는 거죠. 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이 안 되면 우리의 경제는 스톱되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왜 투자를 지금 하러 다니냐 이거죠. 그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 활동이 멈췄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데 한 2년은 갈 것이라는 겁니다. 2년은. 겨울이 되면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업이라는 게 몇 개월을 버티겠냐 이거죠. 몇 개월을. 지금 우리 항공회사,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막 자금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자, 그러면 또 건실한 기업도 이렇게 가면 6개월 이상 못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정부에 또 구제금융 신청하고, 그러면 기업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장기 불황으로 간다고 하면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자동차도 지금 수출이 안 돼가지고 선적을 기다리는 그 자동차가 그냥 부두에 꽉 차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부품회사 지금 도산 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2차, 3차
그런 하청업체들이 다 도산되는 겁니다. 그 3차 합철이 도산되면 그 옆에 있는 그 식당들, 뭐 상권이 또 다 죽는 거고, 자, 수출이 안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가릴 게 없다. 자, IMF 때는 분명히 지방은 IMF의 분위기를 안 탔지만 이제는 안 그렇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히면 지방이고 서울이고 다 제2의 IMF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 미국은 사실상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다. 자, 미국의 실업 사태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월 달에 1000만 명 추가하면 실업률이 22%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 수준에 이르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전에 그 대공황 때 미국의 대공황 때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급식을 기다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그런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미국도 그럴 거라는 거죠. 5월달까지 셧다운이 해제 안 되고 경제활동이 안 이루어지면 자,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코리아 뉴딜 해가지고 50만 일자리를 만들자 해서 돈을 풀어보겠다라고 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런 상황에서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이 막혀 있는 겁니다. 뭐 1900 이상 가면 거기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실적이 좋아야 올라가죠. 주식이라는 게 미래의 실적을 먹고 올라가는 건데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돈발로 올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동학개미가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도 장기 하락으로 갈 수 있다. 장기 하락으로 갈 수 있다. 1900 찍고 그냥 슬금슬금 이 박스권 하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낮아질 수 있다. 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집값이 올라갈 때 엄청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뭐 70%, 80%, 뭐 최근에는 뭐 60%만 해줬지만 자, 예전에 받은 건 70%, 80% 받았다. 그럼 평균적으로 50%를 받았다는 건데 자, 일자리를 잃으니까 대출 이자를 못 갚지 않습니까? 자, 그런 집들이 이제 중위가 아파트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로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매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기업의 상황이 안 좋고 IMF 같은 상황이 오는데 누가 사겠냐 이거죠. 자,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길어지면 아무래도 상승 사이클에서 이 하락 사이클을 들어가면 그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매물이 쌓이고 급매물들이 나오고 30% 이상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경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10% 20% 빠지면 살 사람이 있지만 그 수급 기반이 깨지면 그것도 다 그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동산 이론에서 공급량이 모자르면 전세가가 세지면 전세가가 받쳐줘서 매매가를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제 상황이 되면 그 이론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아니 뭐 살 사람이 없는데 살 수 있는 어떤 그 경제적 자립 기반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겠냐 이거죠. 자, 그렇게 공급량만 가지고 어떤 그 낙관적으로 본다. 그 이론만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본다. 저는 그거 분명히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이러한 어떤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가면 그러한 이론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한 이론을 맹신하지 말아라. 맹신하면 안 된다. 부동산은 장이 상승할 때는 그러한 이론이 당연히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장이 하락이 되고 복잡한 세상, 자, 이런 복잡계가 되면 그러한 이론은 안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걸 모르고 그냥 공급량이 없으니까 2, 3년 내에 공급량이 없으니까 여기는 오를 거야 하고 아직도 지방에 막 쳐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한 리스크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정부가 강력 규제와 수급 기반의 붕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러한 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도 지금의 여당은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요즘 뭐 또 블로거들이 자꾸 그 유명 블로거들이 또 이렇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걸 용인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정부는 그것조차도 용인하지 않겠다. 부동산 시장을 띄우는 그러한 그 이벤트, 글들을, 애드벌룬을 띄우지 말라는 겁니다. 유튜버에게, 그리고 유명 블로거 애들에게 경고 사인을 주는 거죠. 이러한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라는 것은 정부가 지금 여당이 가지고 있는 그 정부의 규제,
규제를 강력하게 끌고 나가야겠다. 대선까지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집값이 반등해서 지금 현재의 집값도 비싸고 그 집값이 다시 반등을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정부의 의지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요즘 다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정부가 볼 때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끌고 왔던 유명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 그냥 조용히 안에서만 강의해라. 그거 외부로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부로. 자꾸 외부로 표현하니까, 자꾸 또 부동산이 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해서, 진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또 그게 제2의 또 경제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행의 부실로 또 갈 수도 있고. 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정부 입장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하고 계속 강하게 할 것이고. 자, 그래서 재개발하는 구역에 임대주택 30%를 지라는 거 아닙니까? 자, 임대주택 30% 지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비슷한 계층이 잘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때려 부시고 다시 졌는데, 임대주택 주민에게 30%를 줘라. 그러면 그 주민의 수준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재개발이 쉽지 않다, 이제. 자, 그리고, 자, 보유세, 종부세, 이제 계속, 내년에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법안이 올라갔죠. 그 대상이 한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정 지역 내에 2주택자에 대한 2주택 또는 3주택 이렇게 더 퍼센테이지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 세부담, 상승분 개정 시 올해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2주택에 올해는 499만 원인데 2024년까지 824만 원까지 842만 원까지 뛰겠다고 합니다. 거의 두 배 조금 모자라는 데까지 뛰겠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집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보유세, 종부세를 계속 올리겠다. 너희들 살아 이거야. 그러면 계속 보유세, 종부세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집을 다주택으로 사가지고는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남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이제 취득세도 3주택 되면 4%를 때려버리고, 자, 양도세 또 중과세 때려버리고, 조정지구에서는. 법인으로 사시는 분들 또 어떻게 세제가 또 바뀌어서 거기다 중과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는 또 계속 올려가고, 집값은 또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매년 내가 세금만 내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별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별 메리트가 없다. 자, 저는 일찌감치 그러한 현재 이런 상황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 집을 다주택으로 해서 분양권을 사서 이렇게 집수를 늘려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통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정점도 쳤고, 그 다음에 세제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보유세, 종부세가 너무 강해졌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주식이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저평가된 주식이 많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주식을 사서 한 3, 4년 장기 투자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도 안 내지 않습니까? 내가 한 종목에 3억 이상 안 사면, 자, 3억 이상을 사면 대주주라고 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되겠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니까 훨씬 주식이 지금은 유리하다. 물론 주식은 여러 가지 변동성도 있고 위험성이 있지만, 자, 근데 지금은 주식이 많이 빠져 있다는 상태니까, 자, 집값은 어느 정도 고점을 쳤고, 그 다음에 세제도 강화되고, 도저히 어떻게 2주택, 3주택을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상을 짤 때 요즘 주장하는 게 이제 서울 수도권은 아직도 공급량이 모자라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다시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또 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내년 정도면 반등할 수 있다. 빠르면 올해도 반등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3기 신도시의 공급이 빨라야 2025년이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분양을 하면 빨라야 2025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분명히 어떤 공급의 갭이 있다.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전세가가 밀어 올려서 가격을 매매가로 갈 수 있다.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면, 물론 그런 시나리오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3기 신도시 공급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빨라질 수 있다.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을 할 때 MB 정권에서
선청약을 했죠. 뭐 그쪽 토지는 갈고 있지도 않는데 뭐 그냥 수용하는 단계에서 미리 청약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책에 먹혔으니까. 만약에 3기 신도 정부가 공급량 때문에 전셋값이 폭등을 해서 또 매매 가격이 밀어 올릴 수 있다. 자, 그러면 3기 신도시를 가지고 또 선청약 정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MB 때 분명히 그 정책에 먹혔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또 지금의 정부의 어떤 그 추진력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카드도 정부가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카드를 쓰면 말 그대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카드는 마지막 히든 카드라는 거죠. 그 카드 쓰면 폭락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정부가 지금 발표한 3기 신도시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는 둘째로 치고, 입지는 뭐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지만 대체로 서울 근교니까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일부 지역을 빼고 뭐 아주 먼 외곽 지역 빼고 대체로 대규모 개발하는 데는 입지도 괜찮다. 하남 지역, 뭐 계양, 뭐 왕숙, 뭐 그런 데 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뭐 서울 도심만은 못하지만 자, 그런데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첨단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 신도시는 지금의 신도시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신도시를 만들면서 모든 노하우가 어떤 그 3기 신도시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교통 대책도 다 만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예전과 같이 그렇게 교통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뭐 GTX도 들어가고 지하철 연장도 들어가고 다 물론 이제 뭐 기한에 맞춰 짓진 분명히 건설을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 계획은 다 짜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짜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 신도시의 퀄리티도 좋다.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분양가도 싸다. 그리고 만약에 선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기존의 주택에 매력이 없는 거죠. 매력이 없죠. 그 청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력이 없는 거죠. 자, 그쪽에 청약을 다 기다릴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서울의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도권의 집값도 폭락을 하고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한 서울 수도권의 폭락은 그 영향은 지방으로 다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IMF 때는 금융위 때 지방의 집값이 뗐던 거는 금융위 이전에 지방의 집값은 어떤 투자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가서 가격을 올렸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말 그대로 이번 사이클에서 서울과 지방이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지역이 없어요. 뭐 심지어는 저 남쪽의 광양, 원주, 춘천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렇게 다 올라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방의 경제도 다 무너지는 상황이고 그 지방에 투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인식을 하시고 투자 계획을 짜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남는 것은 이제 공급량이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버티는 게 공급량이 적다. 앞으로 3년 동안에.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보시죠. 정부가 법인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법인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법인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규제를 함으로써 니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놔라. 저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정부가 이렇게 쪼는 것은 결국 법인들, 니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때리겠다. 자, 세금을 때리니까 시장에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인 매물이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부가 왜 법인에 대한 심각성을 가졌냐면 요번에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이 뜰 때 자, 군포에서 8.0%, 화성에서 9.8%, 인천에서 7.6%, 부평에서 12.5%. 자, 이렇게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법인들이 사들인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막 강의장에서 법인 강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출도 또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없이 거의 집을 산 거죠. 사가지고 이렇게 법인들이 투기판을 벌인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했는데 정부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법인에 대한 어떤 세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하고 대출 회수를 통해서 법인의 매물들이 시장으로 나오게끔 토끼몰이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의 매물이 넘쳐날 것이다. 만약에 제가 국토부에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매물이. 매수자는 없어지고 법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장의 주요 매수자지 않습니까? 지금 투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매수자인데 매수자는 없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매도자가 돼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으로 묶여놨던 물량도 이제 천천히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경기상이 안 좋으면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 월세로 살거나 A급 지역에다 살다가 또 B급 지역으로 이사가고 B급 지역에서 C급 지역으로 이사가고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전세 가격 의외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갭 투자의 물건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자, 법인 내 매물이 나오고 임대주택의 매물이 나오고 갭 투자의 물건들이 다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나오는 원인은 어떤 시장의 어떤 그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이 돼가지고 악화되면 그렇게 부동산 투자자들이 믿고 있던 공급량도 무너질 수 있다. 공급량에 의존했던 그러한 그 투기 환경도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최악으로 돌아가고 시장은 장기 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 하락.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승 추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가격의 폭은 의외로 깊어질 수 있다. 폭과 기간이 깊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법인 투자, 갭 투자들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양권도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분양권 투자하신 분들은 입주 시기에 임차인을 못 마치고 매매 잔금을 못 마치면 입주를 못하는 입주 잔금을 못 내는 사태가 되고 마이너스 피가 막 나오고 시장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그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분명히 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연말까지. 자, 연말을 올해까지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올해까지 기다리고 내년의 상황을 보면 되죠. 올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기업이 도산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렇게 돼서 그게 부동산 시장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지금 얘기한 시나리오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기다리셨다가 그때 마피 나면 사시고 뭐 무피 나면 좋은 거 사시고 자,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거의 폭망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지금 막 아직도 지방 다니면서 법인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상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